노경정 변호사님 발표에 이어서 플랫폼에서의 불법 포스팅에 대한 해외 사례를 저희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랫폼에서의 불법 포스팅에 관한 해외 사례에 대한 발표를 맡은 황혜진 변호사입니다. 이제 오늘 모이신 분들 아마 그 자플래닛이나 이런 블라인드 같은 곳에 회사에 대한 어떤 안 좋은 포스팅이 올라와서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례는 우리 이제 한국 기업만의 고충이 아니라 오늘날 이제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동일한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제 좀 보여드릴 수 있는 사건들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사건들 속에서 어떤 시사점들을 좀 발견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할 판결은 총 4개의 판결이고요. 2개는 미국 법원의 판결, 하나는 캐나다, 마지막은 이제 일본 법원의 판결입니다. 이 판결들은 모두 2018년에서 올해까지 이제 선고된 판결들이고 3건은 확정이 되고 1건은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사건인데요. 이거는 이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올해의 판결입니다. 네, 이제 주루 잉크와 글래스도어 잉크 간의 이제 소송인데요. 사실관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회사인 글래스도어는 미국에 설립된 법인으로 전직 또는 현직 직원들이 작성한 익명 리뷰에 기반한 직장과 상사 평가가 가능한 구인구직 사이트인 glassdoor.co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고 회사는 뉴질랜드에 설립된 장난감 회사로서 원고 회사의 퇴사자 1명 또는 이제 여러 명들이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원고 회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리뷰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원고 회사가 독성 문화를 가지고 있고 무능한 경영진들이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하대하고 쓰레기 취급을 하는 번아웃이 오는 공장이다라는 굉장히 심한 표현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원고 회사는 위 리뷰가 원고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익명 리뷰를 작성한 퇴사자들에 대해서 뉴질랜드 법원에서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을 하려고 하니까 피고 회사 사이트 하기를 원하는데 다만 이 사이트는 이제 익명으로 글을 작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보기만 해서는 그 사람을 특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고 회사는 미국 법원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해서 리뷰 작성자의 신원을 밝히도록 하는 소환장을 신청해서 그 소환장을 발부받게 됩니다. 그러자 피고는 법원에게 소환장의 취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정보를 제공했다는 거죠. 피고 회사는 작성자들에게 또 이 리뷰 작성자들한테 각각 연락을 취해서 원고 회사가 너희들의 신원을 공개하기를 요구했으니까 너희가 법원에 직접 그 소환장의 파기를 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고지를 하였는데요. 그 작성자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서 이 소송은 주류와 이제 글래스도어 사이에서만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미국인이 아닌 자로 미국 외에 거주하는 자가 미국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익명으로 작성한 리뷰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언론의 자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지 여부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원고의 주장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고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문제 삼은 리뷰들은 모두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제한하려면 명예를 보호하려는 법익과 표현의 자유를 서로 이제 형량을 해봐야 되는데 그 형량을 할 때 명예 보호를 주장하는 자가 그 문제의 발언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서 나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진정한 증거적 기반에 입각해서 법원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 회사가 그 리뷰로 인해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피고들이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에 이제 뉴질랜드 판례들이 있는데요. 뉴질랜드에서 법인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4가지 요건을 이제 충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 요건은 진술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진술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고, 세 번째는 그 진술이 피고에 의해서 공표가 되었고, 네 번째는 그 진술이 원고에게 금전적 손해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각 입증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뉴질랜드 판결을 보면 뉴질랜드는 원고에게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진 않는데 피고가 진술이 사실을 적시한 것을 입증하면 이제 명예훼손 책임을 이제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관련 법령은 또 이제 살펴보면 미국 수정헌법 1조가 있는데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르면 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고 하면서 이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를 첨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결을 좀 살펴보면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어떤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 제한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익명으로 이제 작성된 글 같은 경우는 익명으로 남아있고자 하는 발언자의 결정을 이제 수정헌법이 보호를 해주지만 그 보호는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거짓 사실의 적시로부터 자신의 명성을 보호하려는 자의 법익이 그 발언자의 표현의 자유보다 중한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수정헌법 제1조는 불법적이고 명예를 훼손하면서 중상모략적인 발언을 보호하지 않고 그러한 발언을 한 자에 대한 보호도 이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판결의 결론부터 살펴보면 피고 회사가 이제 글래스도어가 그 소환장을 파기해달라는 그 신청을 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이제 판단의 근거를 좀 살펴보면요. 외국 법원에서 외국 법원에서 진행이 되거나 진행하게 될 그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법원의 관할 내의 거주자나 그 관할에 설립된 법인에게 문서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 법원은 그 원고가 외국의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제기하려는 그 청구가 정말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이 문서 제출 명령을 내리는 조력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본안의 적절성을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회사의 명예훼손 주장에 만약에 근거가 없다. 그 명예훼손이 실제로 성립하지 않는다면 피고회사가 리뷰 작성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을 법익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그 리뷰가 허위 사실로서 이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원고회사가 명예훼손에 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리뷰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법익들 중에 어느 것이 더 보호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에서는 원고 회사가 이제 향후 청구하고자 하는 명예훼손 명예훼손 소송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제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은 미국이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뉴질랜드법에 기반해서 이 법원이 판단을 했는데요. 아까 그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보는 건데 리뷰 자체가 게시되었고 진술이 있었고 그 리뷰는 원고가 아주 끔찍한 회사처럼 보이도록 하고 있고 그 리뷰가 다른 사람이 아닌 리뷰 작성자에 의해서 공개가 되었고 그 리뷰로 인해서 원고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그 요건 4개가 다 충족이 됐다고 봤습니다. 근데 금전적인 손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원고회사에 입사하려고 했던 자가 이 리뷰들을 언급하면서 회사의 그 입사 제안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새로운 지원자들을 찾기 위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로써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이제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원고회사가 명예훼손 주장을 한 것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리뷰가 그냥 의견에 불과하지 사실적시는 아니니까 이 의견을 제시한 거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뉴질랜드 법에도 문제 행위가 진실한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맞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지만 다만 그 리뷰가 진실한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은 리뷰 작성자가 직접 주장을 해야 될 사항인데 그리고 그 리뷰 작성자가 의 의견이 진실한지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이제 신문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믿었는지를 들어봐야 될 텐데 이 사건에는 이제 리뷰 작성자가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리뷰의 내용을 정말 진실하게 믿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고의 이제 주장을 이유가 없다고 봤고요. 다음 실제 그 수정헌법에 따라서 수정헌법에 따른 어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을 주장하는 자가 나한테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입증이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네, 원고 회사의 공동 창업자가 위증죄 부담 하에서 이 문제의 리뷰들로 인해서 특정 직무를 위한 지원자들을 다시 찾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는 것을 밝혔고, 이러한 진술이 그 증거, 손해 발생의 증거이다라고 법원은 봤습니다. 또한 이 뒷부분이 중요한데요. 리뷰 작성자들은 호주에 있는 호주 법인에 제작했던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미국 국민이라는 점을 믿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토 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미국 수정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수정헌법 제1조가 제한될 때 그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한 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그 법리가 이 사건엔 적용될 수 없다고 봤고요. 그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이제 이 원고가 단순히 어떤 수정헌법 자체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수정헌법에 이제 천명이 되어 있는 어떤 미국의 표현의 자유에 찬성하는 정책을 이제 근거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은 미국 밖에서 적용되기 부적합하다고 이제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손해 발생 자체는 입증도 되기도 했지만 그 입증 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판결에 따라서 결국 그 리뷰 작성자의 신원이 공개가 되게 되는데요. 호주 이제 법인에게 미국에 설립된 회사에 대한 익명의 리뷰를 작성한 자의 신원이 수정헌법에 따라 보호된다는 판결은 이미 2016년에 있었습니다. 다만 미국에 설립된 회사가 운영하는 그 정보 제공 플랫폼에 미국 시민이 아니고 미국 밖에 거주하는 자가 미국 외에 설립된 회사에 대한 리뷰를 작성했다면, 그러니까 미국 시민이 아니면서 미국 밖에 거주하는 자가 미국 외에 설립된 회사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면 그 리뷰 작성자는 수정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는 자가 수정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에 비해서 더 약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리에 따를 때는 미국에 운영되는 플랫폼에 한국에 설립된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가 작성되었을 시에는 그 리뷰 작성자가 미국인이거나 미국에 거주한다는 증거가 없다면 익명 리뷰의 작성자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한국 회사에서 소환장을 청구할 때 플랫폼 운영자가 수정 헌법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해서 리뷰 작성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 제공 플랫폼 운영자가 작성자를 특성할 수 있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면 한국법에 따라서 명예훼손이 성립될 것으로 보이는 리뷰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플랫폼 운영자에게 리뷰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판결인데요. 이거는 크래프트 비어 스텔라와 글래스도어, 아까 그 피고죠, 사이의 판결이고 2018년에 매사추세츠 법원에서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 회사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인 수잔 샬로는 피고회사에게 글래스도어닷컴에 게시된 본인과 회사에 대한 부정적이고 부적절한 리뷰 6건의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피고회사는 그 중에 한 건의 리뷰가 피고회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접 삭제를 했고요. 이후에 그 리뷰 작성자가 이제 뚝심이 있게 그 리뷰를 다시 수정을 해서 게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샬로우가 다시 한번 그 리뷰를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피고가 이번에는 그 리뷰가 회사의 규정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 삭제 요청을 거절한다고 이제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자 원고회사는 글래스도어를 상대로 연방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매사추세츠주의 영업비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및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리뷰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가 자신의 사이트에 작성된 익명 리뷰의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지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피고의 주장은 피고회사는 통신품위법 제2조에 따라서 제3자 정보 콘텐츠 제공자인 리뷰 작성자가 자신의 플랫폼에 게시된 글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의 통신품위법을 살펴보면 이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자가 다른 정보 제공자가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 그 정보가 마치 그 플랫폼 작성자가 제공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플랫폼 운영자는 그 이용자가 작성한 글에 대해서 면책이 된다는 그러한 법입니다. 다만 이 법에도 예외가 있는데요. 만약에 플랫폼 작성자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죄책에서 플랫폼 운영자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그래서 그 피고는 이 법에 의거해서 플랫폼 운영자인 나는 그 리뷰 작성자가 게시한 글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한 거고요. 반면에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용자의 게시글을 중대하게 수정한 사실이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삭제한 사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리뷰는 피고 회사가 작성한 것이거나 적어도 작성 후에 발전시킨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는 제230조상의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다른 정보의 콘텐츠 제공자, 그러니까 즉 게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면책 규정이 피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원고가 주장했습니다. 네, 관련 법령은 살펴봤고요. 네, 법원은 이제 원고의 청구를 기각을 했는데요. 플랫폼에 게시된 글을 삭제하거나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글을 발행하는 자의 전통적인 편집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처음에 리뷰를 자체적으로 삭제했다고 해서 그 해당 리뷰를 직접 작성하거나 발전시켰다고 간주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여전히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따라 리뷰를 삭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단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따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 원고가 그 피고가 위반했다고 문제 삼은 법 중에 연방 영업비밀보호법과 매사추세츠주의 영업비밀법 두 개가 있었습니다. 영업비밀이 일반적으로 지식재산이라고 좀 여겨지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책임은 적어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판단을 법원에서 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연방 영업비밀보호법 같은 경우는 그 법에서 이 법이 지식재산에 관한 법이 아니다는 점을 직접 밝히고 있고 매사추세츠주의 영업비밀법 위반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살펴보면은 그 영업비밀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 그 피고회사와 원고회사 사이에 어떤 비밀 유지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애당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그러한 비밀 유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매사추세츠 주법의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도 애당초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봐서 이제 원고가 피고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법의 제정 목적 중에 하나는 이제 제3자가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 명예훼손 게시물을 이제 작성했을 때 플랫폼 운영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담시키는 법원의 판결에 이제 대응하고자 의해서 이 법을 이제 제정을 한 건데요. 이 판결에 따르면 비록 기업 정보 플랫폼 운영자가 각자의 정책에 따라 일부 리뷰를 삭제하고 게시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특정 리뷰가 우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이 플랫폼 운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결국 면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이 법은 이제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계속적으로 이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될지 여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3번 판결은 캐나다 판결인데요. 2번 판결과 좀 배치되는 판결입니다. 3번 판결을 이제 보면은 피고 회사 여전히 또 글래스도어고요. 이제 글래스도어.com의 존 주라는 이 가명이고요. 이 특정한 이용자가 원고 회사의 급여와 근무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익명의 리뷰를 이제 남기게 되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그 리뷰를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랑 이제 그 작성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인데요. 이제 여기서 쟁점은 구직 사이트상의 특정 회사에 대한 리뷰가 공익성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전략적 봉쇄 소송에 해당하는 것이냐 여부인데요. 잠깐 이 전략적 봉쇄 소송이 뭔지 살펴보면 진정한 피해를 구제할 목적이 아니라 어떠한 표현을 저해하기 위해서 그 향후에 어떠한 표현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해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경우에 이제 회사는 그런 물질적인 좀 여력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지만 네, 발언자 같은 경우는 이 소송을 하는 것이 너무 큰 로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향후의 발언이 굉장히 저해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캐나다에서는 2015년에 법원법을 이제 개정을 하면서 피고가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비용이 덜 드는 방법으로 이러한 슬래프 소송의 기각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을 했는데요. 피고가 자기가 했던 표현이 공익성이 있는 것을 증명을 하면 원고가 이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가 있고 피고는 유효한 방어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점을 이제 법원에 설득을 해야 됩니다.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슬래프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는 법원이 본안을 구체적으로 판단함 없이 원고의 청구를 빠르게 기각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피고는 이 소송 자체가 슬래프이기 때문에 기각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법원은 이제 원고의 청구를 인용을 했습니다. 즉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한 거죠. 이 법원의 그게 이제 원심이고 그 판결이 이 상소심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원고 회사는 그 애슐 회사는 소수의 고객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 회사의 직원의 급여가 어떠니, 복지 수준이 어떠니, 뭐 과업이 어떠니, 인프라는 어떠니 하는 내용들은 다 공익과는 이제 무관하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법원은 어떤 회사에 대한 직원의 평가가 항상 공익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공익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는데요. 이 판결은 결국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서 불법 리뷰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회사에게 매우 고무적인 판결입니다. 다만 이 판결 때문에 향후에 어떤 특정한 리뷰에 대해서 항상 그 플랫폼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봐서 공익성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 사건은 현재 올해 이제 선고가 돼서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입니다. 마지막은 일본 법원의 판결인데요. 이직 사이트 이용자들이 원고 회사에 대해서 아주 나쁜 평을 이제 리뷰를 이직 사이트에 남겼습니다. 그래서 원고 회사가 특정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 정보의 공개에 대한 법률을 근거로 그 이직 사이트의 운영자인 피고회사를 상대로 리뷰 작성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는데요. 원심인 1심 법원이 원고 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자 피고 회사가 이에 항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인터넷상에서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를 작성한 자에게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에 따른 정보 공개 청구가 인용되는지 여부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피고는 이 리뷰는 의견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공익성이 인정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정보 공개 청구를 인용할 이유가 없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제 관련 법령을 보면은 어떠한 침해 정보가 유통됨에 따라서 해당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이 명백한 경우나 그 해당 정보 게시자의 정보가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작성자의 신원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입니다. 법원에서는 그 1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고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주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피고의 항소를 인용했는데 그 이유가 일본 같은 경우는 허위 사실 적시와 사실 적시가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데 다만 사실 자체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그 사실이 진실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돼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침해 정보가 유통됨에 따라서 해당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서 이 리뷰의 대부분이 그냥 의견에 불과하고 일부 사실에 대한 부분 역시 공익성이 인정되고 중요한 부분이 진실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될 수 없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비록 이 법에서 이제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더라도 일률적으로 정보를 신원을 제공해 줄 필요는 없고 그 의무가 부정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정보통신망법상에 유사한 이제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러한 조항에 따라서 신원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무조건 일률적으로 이제 제공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명예훼손이 결국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 명예훼손이 실질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 정보통신망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